이더리움을 만약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매집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지금인 겁니다. 지금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 그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정작 투자해야 될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모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 퍼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저조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뭐 또 언제나 시장은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올해 더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 올해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갑작스러운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과거 사이클에서 봤을 때 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또 중국이 이번에도 한 번 정도 뭔가를 하지 않을까. 2017년에 이 BTC 차이나를 폐쇄했을 때, 그리고 2021년에 채굴장을 폐쇄했을 때,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천적으로 이 보유 자체를 금지하게 됐을 때는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이제 보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굉장히 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블랙스완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언제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전략상으로 대응 전략에서 늘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님, 비트코인 자산을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키워드를 한 몇 개 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어떤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엄청 좋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비트코인의 다면적인 자산의 어떤 속성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2023년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중소은행이 파산했을 때, 왜냐하면 2022년도에도 한번 반등은 했지만 그때도 사실은 속 시원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전 대세 상승장 최고점까지도 돌파하고 내려가면서 시장에 암울한 기운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소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정체성을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바꾸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바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명확하다는 거죠. 결국은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이냐면은 갈 때가 되면은 가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즉 두 가지로 정리를 했을 때 다면적인 자산이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속성들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대에 더 믿음을 준 거는 현재 미국 정부의 스탠스들이죠. 결국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국가적인 차원까지 가져갔을 때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 말고 더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해온 투자자들은 많이 느낄 텐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의심들이 나오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돌이켜보면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내러티브들이 가장 정확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자산들은 가장 비트코인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화폐라고 하는 것들과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어떤 도구로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영역들을 개척하게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온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낸 거죠. 과거의 어떤 자산들과 과거의 어떤 화폐들과 이런 것들을 더 새롭게 가공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또 세상들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세상의 흐름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자산이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월등하게 좋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하나의 예인데 지금은 그 키워드가 다 사라졌죠, 거의.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이 용어만 바꿨다 뿐이지 새로운 세상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그 세상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월등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득력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 설득력이 또 더해주는 이 또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또 책도 이제 출간하셨는데, 그런 작가님은 코인 투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비트코인 파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계속 안 팔 생각이세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크립토 윈터 지나가는 구간들부터 저도 꾸준히 모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째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도 모은 물량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구간들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평균 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알트코인에 더 많은 좀 비중을 실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가이드들도 같이 좀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자주 사고 팔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은 그래도 매도 구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또 빈도가 잦을 수 있죠. 빈도가 실제로 잦은데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 구독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지금 매집해서 계속해서 모아나가서 대세 상승장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 털고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세 상승장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요 궁금증들이 생길 텐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해진 미래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응축을 한번 마치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하면은 그때는 한 번 정도 탈출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응축 구간을 많이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쏘고 나서 또 응축 구간을 거치면서 조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크게 쏘고 나면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낙폭을 더 크게 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한 번 정도 크게 반등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물량들을 가지고서 남은 구간들을 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은 책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온체인 지표라든지 본인이 보유했던 기간들, 목표 수익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스컷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한 1억 원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1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 시기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 이런 것들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채널에 이 초대 손님 모시면은 이 질문을 하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투자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 남은 구간에서 뭔가 좀 퍼포먼스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정 부분 들어가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때 물량을 많이 들어가는 전략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 있게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거의 50% 정도는 비트코인과 우량한 알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물량들은 무리해서 너무 다 넣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DCA 전략을 통해서 꾸준히 더 추가적인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나타난 바이더딥 전략들, 바이더딥 구간들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비트코인만 만약에 굳이 1억을 반드시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직업 특성상 이런 코인 관련 인터뷰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알트를 정말 예전에 도지를 진짜 몇백 정도 사본 거 빼고는 사본 적조차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 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투자하는 게, 사실 알트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비트를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알트를 샀다가 피 보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때 너 그거 아니? 뭐 하는 애 잘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어차피 몇 천씩을 넣을 수 있는지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투자하고 계십니다. 여쭤보면은 이 알트코인이 어떤 알트코인인지 딱 이름만 알고 있는, 그래서 왜 투자했냐라고 거의 도박인 여쭤보면은 것 같아 사실 그거는. 그렇게 투자하는 건 100% 도박입니다. 그냥 투기라고 봐야 되고, 올라도 사실 실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를 때 돼서 오른 거고, 잘 탈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대부분 또 탈출을 잘 못 하셔가지고 못하죠. 왜냐 거기서 돈 물리게 벌면 되고. 더 들어가거나 더 다른 오를 걸 것 또 같아요. 가거나 하다가 이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책 내셨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 없죠. 알트코인 폭등장 언제 오나요? 알트코인 폭등장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점유율이라는 의미인데, 비트코인이 현재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대세장에 더 가깝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위에랑 아래가 뭔가요? 그리고 아래는 이더 대 비트코인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입니다.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로 월등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트코인 장이 오려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니까. 근데 지금 추세들을 보면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지금 200주 이평선까지도 거의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할 때 이더리움을 만약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집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오히려 지금인 겁니다. 지금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 그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고, 정작 투자해야 될 때는 저평가된 구간인데 그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가치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그냥 섣불리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은 알트코인 시즌은 그럼 언제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이더 대 비트코인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해야 됩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알트코인, 즉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코인이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를 우리는 이 알트코인 대세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도 내셨으니까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 좀 뭐가 있어요? 그 부제 아주 자극적입니다. 100배 자산 형성을 위한 알트코인 종목 선택, 매매 타임 자산 배분 전략.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어떤 좀 실질적으로. 후보군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후보군을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이 알트코인 투자할 때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 알트코인도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들,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다 이 메인넷에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매출과 수익을 통해서 이 내재 가치를 산출할 수 있고 재무제표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탄탄한,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탄탄한 코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펀더멘털이 비교적 탄탄한 코인을 갖다 선택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펀더멘털의 측면에서는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이라는 게 알트코인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아직까지 숫자로 검증은 안 됐는데 얘는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더불어서 트럼프 이 이슈들이 있죠. 만약에 이 내러티브성 코인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와 미국 이 두 가지의 중첩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미국발 코인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은 이 XRP 같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이슈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최근에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 온도 파이낸스라고 하는 RWA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트코인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소액만 하셔야 된다는 거.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서 소액만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하시기 전에 제 말을 그냥 신뢰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혼자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인 펀더멘털 좋다 그랬는데 펀더멘털 좋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거래 추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올해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가 눈여겨야 될 변수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 네,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장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실제로 201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이클에 부합되는 움직임들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분기입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실적 성적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1분기죠, 현재. 1분기 현재 4.41%인데 과거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 대세 상승장 이후로는 대부분 녹색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만큼 1분기가 비트코인은 늘 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거는 반대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때가 바로 이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즉 크립토 윈터 구간 진입했을 때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좋았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외한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늘 좋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즉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분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4.41%로 좀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1분기가 우리 기대치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그 다음 2분기를 보셔야 되는데, 1분기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땐 2분기가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보시죠. 8.74인데 159%이죠. 그런데 1분기가 좋으면 대부분 2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스코어들이 좋았는데 특히 1분기가 좋았고,
1분기가 기대에 못 미치면 2분기가 좋았다는 네. 것이 사이클의 흐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100% 맹신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지금까지 수년간의 흐름들에서 검증된 것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사이클의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의 규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궁극적으로 거시경제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되죠. 유동성에 의해서 장세가 부양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자산 가격이나 아니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연준을 지금 압박을 하면서 빨리 금리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거시경제 환경이 맞춰져야 되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한 1, 2년 전부터 투자하면서 느낀 이제 왜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한 걸 이제 제가 전문가 작가님에게 여쭤보면, 어쨌든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가장 더 수요와 공급이 거의 모든 걸 좀 결정한다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 측면에 저는 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주인이 없다라는 거.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 주식이 코스피가 못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기업이 못 성장한 것도 좀 있겠지만 계속 상장을 해버리니까 계속 상장하는데 돈들이 당연히 여기로도 흩어질 테니까 지수 자체가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주인이 없으니까 더 발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어지는 두 번째가 당연히 이제 거기서 2,100만 개라는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이미 1,900만 개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94% 이상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앞으로 또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전엔 개인이라든가 그 개인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고래들 위주의 밖에 없었다면, 이제 기관이 이제 ETF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관이 있고, 플러스로 이제 국가 단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연계된 게 트럼프 시대 말씀하신 국가별 포모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가 당연히 많은 분들 알고 계신 뭐 국가별 이동이 뭐 자유롭다, 뭐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들고 갈 수, 사실 금을 두고 갔을 때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생각에 금은 절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일단 너무 무거울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로 금을 두고 간다는 거는 내가 표적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언제 그 무거운 금을 두고 가다 일단 이동도 힘들 거고, 당연히 그 공항 검색 때 다 잡힐 거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들고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 주변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여섯 번째가, 어쨌든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에 맞는 새로운 자산도 필요하지 않을까고. 사실 근데 저는 이 6가지까지는 별로 투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제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인데,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근로와 사업,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을 번 게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고, 자산은 어쨌든 우리가 파킹하는 수단이 그게 재테크인 건데, 가장 안전적으로 하는 거는 예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채권. 한 6가지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였던 것 같아요. 이 6가지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카테고리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없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쨌든 7번째 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게, 지난 수십 년간에 이 6번째 외에는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인이 어쨌든 이제는 다른 코인은 몰라도 비트는 그 신뢰에 이제 범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기까지도 그렇지만 그 다음 앞으로 수십 년간 여기에 따로 새로운 카테고리 8번째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에 저는 사실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 자산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다단계적인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그런 적인 게. 근데 이게 어쨌든 살아남았다라서 이제 나온 지 한 10년,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20년이 안 됐는데. 그만큼 불신도 많았는데 신뢰받는 자산이 되었다라는 게, 와, 앞으로 이런 자산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전 마지막 때문에 저는 투자를 했고, 비트코인 투자를 반대하시는 분도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 키워드들이 되게 많을 거라서, 결국 좀 그때마다 느끼는 거,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건 사실 삼성전자가 오르는 것도 갖다 붙일 수 있는 뉴스 너무 많죠. 떨어지는 것도 갖다 붙이는 뉴스 너무 많아요. 이게 다 맞는 얘기들이라서 투자의 책임은 결국 개인의 몫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7가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정말 동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굉장히 코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다는 생각을 많은 했고,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그 말씀드리면서 우리 유진 파머 교수님 네.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맥락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은 이 자산은 0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완전히 새로운 자산으로서 이 자산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덧붙여서 또 생각이 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들이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자산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너무 이 스트레스들을 감당해내기 어렵고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자산을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투자하시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사고 싶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있죠. 더. 근데 더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비중이 좀 많이 꽤 커졌기 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자산 다 없어져도 제 삶에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정도까지 너무 좋다. 만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좋은 관점이고, 아까 전에 말씀 또 주셨던 것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투기적으로 접근하면은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 흐름들을 꾸준히 모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향후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의 확장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작가님 나오셔서 좋은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좀 많이 나눴는데, 비트코인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상승장인데 안 오르나요? 네. 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뭐 늘 오를 수 없죠, 계속.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오르면은 사실은 이 자산의 투자가 너무 쉽죠. 우리가 이 구간들을 이겨내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은 인내의 시간으로 가져가는 거고, 패닉 셀링을 하지 않고 중요한 구간에서 잘 매집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대략 뭐 이 정도에서 판매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하고,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그 손실들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버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자세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서 하락이 짙어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괜히 어떤 등락에 일희일비해가지고 움직이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손실을 본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내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때가 되면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통해서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과열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DCA든 여러 방법으로 모아 나가셔도 너무 좋은 구간이고요. 결국은 그렇게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면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전략들 가져가시면은 우리 올해 말이 됐을 때는 아마 굉장히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제 당연히 요 이제 시기들을 다 봤는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당연히 이게 차트로 봤을 때는 내가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 팔고 하면 쉬울 것 같잖아요, 사실. 제가 또 이제 당연히 오를 때 이제 떨어질 때는 무섭고 오를 땐 기분 좋고 한데, 이게 사고 팔고 해보니까 결국엔 제가 그 행동을 작년과 올해 몇 번 해봤는데 개수를 늘리고 싶으니까요. 개수가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항상 정확하죠. 개수가 줄어들어요. 항상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공포에 팔고 싶어서 저점에 내가 팔아버리는데, 오를 때는 내가 또 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나는 싼값에 팔고 비쌀 때 사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이평선을 떠나면 팔고 이렇게 하라는데, 차라리 안 사든가 아니면 샀으면 기다리든가, 그게 낫지.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고, 그냥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99%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트코인을 부자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좀 폄하하거나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개인의 노력 대비 사실 너무 큰 돈을 번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투자해보고 느낀 거는, 이때 만약에 사는 분이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높낮이의 마음이 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이 뭐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면 과거 대비 10배 올랐다면, 사람들이 저점 먹은 사이 10배 먹었다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생각 확신하건데 1%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만 올려도 사람은 팔고 싶어 미쳐요. 왜냐면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다 가져간 사람은 깜빡하고 있었던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걸 몰랐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 요거는 약간 투자적으로 조금 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 대세 상승장이 2번을 찍었죠. 그때 보시면은 4월 달에 한 번 찍었었고 11월 달에 한 번 더 터치를 했었는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가져갔을 때 온체인 지표라든지 차트의 관점들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기다렸다 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언제 팔았냐면 요 구간에서 팔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온체인 시그널이라고 해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고점 자체가 대부분 여기에 가리키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를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너무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일정 부분 익절하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패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표나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작년 8월에 시장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이라는 용어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그날 이제 생겨났었죠. 그때 시장이 많이 폭락했는데 그때 이 비트코인 가격도 정말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패닉 셀링을 하고 나갔을 텐데 제가 그때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그 구간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은 절대 도망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바이더딥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그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모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 퍼드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걸 반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저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간들을 정말 정확하게 퍼드에 매수하고 포모에 매도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실 때는 특정 구간에서 매집을 하시면은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존버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확률을 더 월등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작가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작가님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지 않나요?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 TV 굉장히 또 구독자가 많으신 또 구독자만 많습니다. 채널인데 겸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매일마다 뭔가 좀 새로운 정보들,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정보들을 좀 먹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은 함께 해주시면은 아마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비트코인에 이슈가 생기면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종훈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